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사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이게 포스코 주가도 한 6%, 포스코 강판도 28%,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 포스코 케미칼은 15%, 포스코 인터 11%, 그러니까 와, 저기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들 많이 올랐는데요. 아직 장마감이 되지 않은 시간이라 지금 현재 시간에 주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포스코가 철강회사라 주가가 좀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은 정말 모든 그룹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움직이게 된 어떤 계기가 아마도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리튬 광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포스코가 어저께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리튬 광산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리튬 광산에 있는 리튬의 추정 매출액이 무려 35조 원이나 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와, 35조 원이면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26조 원이니까 포스코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리튬이 아르헨티나에 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뭐 리튬뿐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올랐는데 리튬이 가격이 톤당 한 11,000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2배 이상, 최근 기준으로 한 2배 이상 오른 수준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염호가 있는데 리튬 염호, 호수에서 리튬을 떠내는 건데 여기서 2018년에 3천억 원을 주고 이 리튬 염호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장량을 보니까 한 220만 톤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220만 톤 정도의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염호를 3천억 원을 주고 샀는데 작년에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보다 6배가 많은 1350만 톤이더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1350만 톤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전에 그 리튬 가격이 톤당 11,000달러로 올랐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곱하기를 해보니까 매장량 곱하기 그 가격을 해보니까 35조 원이 나오더라 라는 거를 포스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50만 톤에 11,000달러를 곱하면은 1435달러, 한 160조 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왜 160조 원이 아니고 35조 원이냐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 뭐 더하기 빼기 뭐 하는 거였다는데, 그 제가 오히려 더하기 빼기 해서 숫자 만들 거면 160조 원이라 그러지 이걸 왜 35조 원이냐 그러냐 그랬더니 그 포스코 쪽에서는 일단은 그 매장돼 있는 양을 뭐 전체를 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는 얘기를 하면서 35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광산의 매장량을 좀 정제를 하면은 전체 매장량의 한 5분의 1 정도를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팔 수 있는 리튬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대충 이제 160조 원을 5로 나누면은 대충 한 35조 원 정도가 나올 거다라는 일종의 추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에 포스코 쪽에서도 이게 숫자를 35조 원으로 매출 추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숫자가 워낙 크고 주가가 워낙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그 공식적으로 이런 매장량을 평가하는 기관, 이 매장량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건 아니고 그 매장량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리튬에다가 최근에 리튬 가격이 2배가 올랐길래 이거를 곱하면 그 정도가 나온다고 추정 매출액을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좀 의미를 좀 너무 크게 부각이 되니까 의미를 조금 이게 축소하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의 기업 가치나 포스코 그룹사들의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2018년에 이미 그 광산을 3천억 원 주고 산 거고, 그리고 작년에 평가를 해봤을 때 한 6배 정도 많은 그 매장이 돼 있더라 라는 얘기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사실이었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리튬 가격이 오른 거, 현재의 이 리튬 가격을 곱해서 이 정도 매출액을 추정한 거니까 사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뭔가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바람직한 계산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리튬에 대한 관심들이 그 전기차의 배터리에 양극재에 들어가는 게 리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이 높고 리튬 가격이 많이 높다 보니까 이거를 회사 쪽에서 약간은 조금 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포스코 그룹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럼 포스코의 리튬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포스코의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리튬 사업 관련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리튬은 투스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광석 리튬으로 리튬을 만드는 거를 광양에서 데모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은 2023년에 연간 43,000톤의 공장이 가동된다.
라고 설명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에 보유한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하는데 이게 지난해 8월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지금은 성공적으로 시험 가동을 하고 있고 이게 상용 인프라 허가를 밟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25,000톤 정도의 상용 공장이 가능할 것이다. 연간 25,000톤 정도의 상용 공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 사실 올해는 좀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한 내년 정도부터는 리튬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스코가 리튬뿐만이 아니고 자원 사업을 좀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니켈, 리튬 말고 니켈, NCM 배터리를 만드는 그 니켈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링 사업 있잖아요. 그 전기차 배터리에서 나중에 다시 재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호주의 니켈 광산에 지분 투자를 한 게 있다. 그리고 그 광양 스테인리스의 원료로 페니니켈 공장에 45,000톤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양극재용 황산 니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루트, 호주에 있는 거, 그리고 광양에 어떤 페로니켈 공장에 있는 거, 여기와 이제 리사이클링, 요걸 통해서 니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는 현재 준비되고 있는 사업은 없지만 이게 재생 사업에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포스코가 생각해 보시면 철강 회사잖아요. 근데 왜 철강 회사인 포스코가 이렇게 리튬, 니켈, 코발트 요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포스코는 그룹 차원에서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업이라 그러니까 무슨 포스코가 전기차를 만드나 하시겠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건 아니고 전기차로 모빌리티가 전환이 될 때 이 전기차에 필요한 소재 부품들을 만드는 사업들을 포스코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강판이 철강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자동차 강판은 또 일반 철강, 열연 철강은 좀 굉장히 표면이 거치고 그런데 자동차 강판은 굉장히 냉연 강판으로 굉장히 끝이 겉표면이 매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고부가가치 철강입니다. 굉장히 고급 철강이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라든지 신흥국들의 어떤 철강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올 때 포스코는 좀 더 양질의 철강을 좀 더 매끈하게 팔 수 있는 자동차용 철강으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게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배터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때 좀 그 소재 자체가 경량화, 좀 가벼운 경량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고부가 가치의 강도가 높은 철강들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차체에 대해서는 차량용 강판과 경량 소재, 배터리를 이제 포장하는 배터리의 강제,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리튬, 니켈, 그리고 수소차에 들어가면 연료전지가 있는데 연료전지 안에 스택이라는 어떤 그 연료전지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었을 때 전기를 만들어내는 스택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여기에 금속 분리판이 들어갑니다. 이 분리판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특이한 소재로 만들어지는데 이 철강 소재를 만드는 것도 포스코가 독자적인 특허를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소 인프라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들을 하겠다는 게 포스코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친환경차 전용 소재를 만드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오토포스라는 친환경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기가스틸 같은 경우는 고장력 강판이라 그러는데 고장력 강판이 좀 경량화만을 위한 거였다 그러면 오토포스라는 브랜드는 차체의 셔시의 경량화를 포함해 아까 설명드렸던 배터리팩 강제, 구동 모터, 그리고 수소차 분리판, 2차 전지의 양극재, 음극재 이런 친환경차 소재들을 만드는 통합 브랜드로 포스코가 어떤 오토포스라는 친환경차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그 리튬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포스코가 이제 리튬을 가지고 오면은 그 리튬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 중에 계열사인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4단계 확장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3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양극재의 생산 능력은 연간 10만 톤 규모가 되고 그러면 60kW급 배터리 전기차의 배터리 110만 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증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현재 생산량은 4만 톤입니다. 4만 톤. 근데 작년 8월에 3단계로 증설을 하면서 7만 톤 수준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 4단계잖아요. 4단계는 올해 2월에
또 4단계로 바로 증설에 들어가면서 10만 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2023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2030년까지는 40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을 하겠다는 게 포스코의 계획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음극재 사업도 합니다. 양극 말고 음극이 있잖아요. 음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4만 톤, 4만 4천 톤에서 2030년 기준으로 26만 톤까지 확대를 해서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소재의 점유율을 20%를 달성하겠다는 게 포스코 케미칼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 판매가 굉장히 포스코 케미칼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전기차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는 다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일단 양극재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257%, 2배가 넘게 올랐고요. NCMA 양극재가 LG와 GM의 합작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이 합작사를 만들어서 어떤 GM의 배터리, 올티엄 배터리를 만드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소재가.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도 전년보다 매출이 50% 이상 증가하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사실 포스코 그룹 전체가 이렇게 모빌리티 사업, 그리고 뭐 소재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포스코 같은 철강 회사가 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라고 해서 좀 의아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포스코밖에 철강 회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물론 현대제철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철강 회사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철강 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같이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도로도 굉장히 많이 깔아야 되고, 어떤 그 건물도 올려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철강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처음에 어떤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철강사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 대신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때는 미국에 있는 US 스틸 같은 어떤 철강사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철강 산업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다가 중국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일종 철강 산업의 주요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은 철강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국가의 어떤 성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왔을 때,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올라오면서 개발도상국의 어떤 철강 산업이 가격과 뭐 어떤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그리고 철강은 무겁기 때문에 그 내수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무기로 더 경쟁을 해오게 되면은 사실 방어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산업은 그 성장기에 굉장히 많이 벌어놓은 돈으로, 이 돈으로 그 다음에 저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을 때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강사들은 그동안 벌어들었던 돈을 가지고 신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신사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뭐 꽤 많은 수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최대 철강사인 NSSMC, 신일본제철은 진짜 그 당시에 일본에서 거의 돈을 쓸어 담고, 그 다음에 미국에 수출을 해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는 플라자 합의라는 것 때문에 환율 문제가 생기면서 뭔가 좀 굉장히 큰 적자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1986년에 처음 적자를 내고, 그 다음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철강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내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진출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통신, 바이오, 신소재 같은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철강사가 반도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낯설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반도체로 1년에 한 207억 엔 정도의 흑자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어떤 분야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굉장히 치킨 게임이 세게 벌어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뭐 한 해는 154억 엔 적자, 그 다음에 160억 엔 적자를 기록하면서 결국은 한 15억 엔에 대만 기업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사이클을 경쟁하기 위해서 이게 엄청나게 투자를 트렌디하게 이루어지는 성격과, 철강 산업이 한번 딱 자리를 잡으면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이뤄내는 이런 산업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그 쓴맛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20세기 초에 최대 철강사였던 미국의 US 스틸 같은 경우도 그 철강 산업의 어떤 주요적인 어떤 시장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하면서 당시에 자원개발, 주택, 시멘트, 화학, 금유, 석유화학 같은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매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실패를 했는데, 특히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US 스틸이 자기 전체 자산의 2배가 넘는 에너지 기업을 인수를 해서 그 회사를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꿔보려고 한 거예요. 철강 비중이 있으면 나머지, 철강은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나머지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에너지 기업을 적절하게 손에 쥐지 못하고 에너지 기업은 에너지 기업대로, US 스틸은 US 스틸대로 되다가 여기에 뭐 주주들의 어떤 반대, 뭐 주주들이 니네 사업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냐라고 해서 굉장히 압박을 좀 받았었고, 결국은 이 사업상의 관리를 실패하면서 그 채열강 산업은 부진한 상태로 남고 에너지 기업도 같이 가져가지 못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성공한 경우가 어딨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티센크루프가 꼽힙니다. 티센크루프, 우리가 많이 보시는 그 엘리베이터의 티센크루프, 거기 맞습니다. 이게 원래 유럽에 있는 철강 회사였는데, 사실 유럽에 있는 철강 회사들도 거의 국영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떤 신흥국들의 철강 산업의 위협을 받으면서 여기서 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같이 거의 모든 국가들의 어떤 그 국영 철강 회사들이 다 통폐합이 되고, 그러면서도 결국 다 이게 잘 안 돼서 아르셀로미탈, 인도계 자금 있죠, 여기로 다 통폐합이 돼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티센크루프는 어떻게 했었냐 그랬을 때, 철강 회사에서 번 돈을 가지고 지멘스 출신의 회장을 영입하면서 엔지니어링 분야를 새로 이렇게 신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업을 많이 키우게 됐고, 결국 티센크루프의 철강 부분을 아르셀로미탈이 있는 타타로 넘기게 되면서 이 티센크루프는 엔지니어링 그리고 주요한 세계 3위인 엘리베이터 회사로 사업 전환을 완전하게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바로 위에 있는 중국의 철강사들이 정말 공급 과잉을 일으키면서 철강 가격을 떨어뜨리고 정말 우리나라 내수 시장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포스코가 돈을 참 잘 버는 회사예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철강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원가 절감도 잘하고 수익성도 굉장히 좋고 고부가치 철강도 잘 만드는, 그러면서도 어떤 공정 기술이라든지 소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예요. 근데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물량 앞에 정말 그 우리나라 철강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걸 포스코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 다각화를 합니다. 근데 이 사업 다각화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다들 좀 안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들 계실 거예요. 이게 이른바 정준영 회장 때 이른바 MB 정부의 자원외교라는 형태로 뭐 전 세계에 리튬, 코발트, 광산 뭐 샀다가 뭐 손실나서 다 물리기도 하고, 사실 국내에서는 뭐 마그네슘 사업을 한다 그랬다가 여기서 뭐 오염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뭐 손실 처리를 하면서 다 폐쇄하기도 하고, 여기에 수소연료인지 에너지 그 어떤 연료전지를 한다 그랬다가 지금 뭐 있는 포스코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한국 퓨어셀, 여기 포스코 에너지의 그 연료전지를 미국에 있는 퓨어셀 에너지하고 합작을 했다가 한 6천억 정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 여기서 뭐 액화 석탄, 그 석탄을 가지고 액화를 시켜가지고 뭔가 새로운 액화가스를 만든다고 했다가 이걸로도 뭐 한 4천억 이상 그럼 물리기도 하고, 뭐 별건 아니지만 뭐 인제 자동차 경주장을 하겠다, 복권을 하겠다, 뭐 순천에 관광 열차를 하겠다. 진짜 포스코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스코에 대해서 돈은 잘 벌지만 그 번 돈을 정말 못 쓰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그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도 높게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심했었냐면은 2008년에 포스코의 계열사가 104개였습니다. 포스코 계열사 104개. 그리고 국내외에서 지분투자법인까지 다 합쳤을 때 2014년 기준으로 325개까지 늘었습니다. 104개가 325개까지 계열사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서 이거를 혹독하게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저것 정리를 하면서 2018년 말로는 그래도 많이 정리를 한다 그래도 298개, 거의 300개 가까운 계열사가 포스코에 있는 거예요. 이게 포스코가 번 돈을 가지고 뭔가 신사업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손해보고 정리하고 뭐 이래가지고 생겨났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열사가 생겨난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찾았던 사업 분야가 바로 그 친환경 자동차 소재 사업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LNG라든지 그런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오늘은 리튬 광산과 관련한 얘기니까 그 친환경 자동차 소재 사업들을 선택을 하면서 포스코 케미칼은 그동안 뭐 이렇게 음극재, 양극재 뭐 거기 뭐 다른 소재들을 하고 있던 데들을 합쳐서 포스코 케미칼을 만들었고, 그리고 요게 지금 좀 그 친환경차 전환 그리고 배터리의 판매 증가 와 함께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철강 산업의 매출에 비하면은 이 소재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의 어떤 철강의 구조적인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점점 낮은 수준이 되고 있고, 이게 원래 우리가 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동남아였거든요. 근데 동남아 국가들도 알아요. 이게 자기네 국가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철강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외국 철강사들한테 자국 내수 시장을 내주기보다는 자국의 철강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국이라는 곳에 특수를 들였던 포스코가 중국에는 공급 과잉이 됐고, 오히려 내수 시장을 위협받고 있고, 미국은 무역 장벽으로 막혀 있고, 그리고 아세안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해보려 그러니까 저기는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뭐 이렇게 상황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공급 과잉으로 이게 철강 공급에 대한 시장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물론 이게 약간 천수답 성격이 있어갖고 포스코의 주가를 보면은 그때 중국이 잘 되더라 그럴 때 주가 쫙 올랐다가 중국이 공급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 그러고 쭉 내렸다가 다시 이번에 또 코로나 한번 겪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더라 그러면서 주가가 쫙 올라가는 지금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천수답입니다. 이게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그 리튬 광산을 가지고 35조 원으로 이제 더 곱하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포스코 계열사들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사실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게 그 뭐 기업 주가라는 게 기업 가치에 결국은 수렴하기 마련인데, 이게 어떤 숫자를 좀 크게 공개를 함으로써 어떤 그 가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왜 그러는지와는 모르겠으나 정말 계열사들의 주가가 막 상한가도 갔다가 내려오기도 했다가 이런 모습이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맥락 속에 그 포스코라는 회사가 어떤 철강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철강 산업의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떤 그 글로벌 경기의 변동성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에 포트폴리오로서 뭔가 친환경 2차 전지 소재가 붙음으로써 이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미래 산업에도 대비할 수 있는, 한국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